오늘 일단 FOMC라는 대형 불확실성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우리 K증시가 급상승을 했고요. 게다가 모처럼 외국인 순매수가 복귀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 결과 코스피는 2400, 코스닥은 800선 위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뭐 지금이라도 돈 푸는 거 그만두면 자기 지지율도 날아갈까 봐 그러겠죠. 그래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을 시켜가지고 미국 은행들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인플레이션을 잡을 의지가 없는 거냐고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은 은행에서 그 예금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장하는 한도가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정말 큰 거예요. 이게 어떤 미국이라는 기축통화국이자 자본주의 선진국이라서 가능한 금액이죠. 뭐 우리나라는 현재 5천만 원이 한도인데 이거 최근에 뭐 1억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이제 와서 있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은행이라는 사기업에 들어간 예금을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조금 반시장주의적인 측면도 있고요. 하여튼 근데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간밤에 이 예금자 보호법 밖에 있는 예금까지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뉴욕 증시가 여기에 감동받아가지고 3대 지수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K증시 비롯해가지고 뭐 중국, 홍콩, 일본, 하여튼 아시아 증시 동반 다 강세에 나타냈는데, 그래서 일단 뭐 나쁜 소식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미국에서 은행 예금 보장 한도랑 대상을 확대하면은 당장 어디가 타격이냐 하면은 바로 미국 국채. 아니 항상 리스크랑 리턴이 같이 가는 건데 그동안 미국채 금리가 그렇게 형편없어도 계속 수요가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발권하는 나라 미국이 망할 일은 절대 없다. 그래서 그 미국이 지급 보증을 하는 미국 국채도 궁극의 안전자산이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자가 적어도 미 국채를 정말 전 세계에서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고 있고, 또 사실상 미 국채가 그 어떤 담보물로서의 가치보다도 높아요. 거의 현금에 준하는 99% 정도까지 인정을 받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유동화를 해가지고 금융기관들이 이거를 담보로 맡기고 혹은 이제 그걸 레버리지까지 일으켜가지고 다른 자산도 운용하고 그렇게 이제 해왔던 건데요. 근데 당장 미국 은행 예금 원금 보장 한도랑 금액이 올라가면은 누가 미 국채를 많이 사겠어요. 미 국채 수요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 미 국채는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중금리도 또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미국 은행 예금이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새로운 안전자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은행의 예금을 더 많이 늘릴 거고, 그럼 시중은행들은 그렇게 예금 수신이 늘어나니까 바젤 3든 뭐든 이거 다 맞출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러고도 유동성이 남아 도니까 그럼 기업들이든 개인이든 하여튼 대출을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도 안 올려도 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이거죠. 그 다음 또 미국에서 이번에 나온 2월 기존주택 매매, 뭐 이름이 Existing Home Sales라서 기존주택 매매라고 부르는데, 뭐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분양 빼고는 다 기존 물량이니까 사실상 이게 가장 그 대표적인 미국 주택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예상치를 엄청나게 뛰어넘어가지고 2월 한 달 동안 미국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가 전달 대비 14.5% 증가를 했어요. 연간도 아니고 한 달만 해요. 이 정도 월간 증가는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그 7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얼만큼이냐 하면은 총 458만 채가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미국도 2월 달이면은 이사철 비수기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엄청난 서프라이즈죠. 근데 그전 1월 달에도 작년 대비 400만 채가 늘어나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 날씨 때문에 변동성이 생긴 거다. 다음 달에 다시 감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는 웬걸? 2월 달이 1월보다 더 크게 부동산 매매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 미국 부동산 시장이 이런데 지금 주거비가 과연 잡히겠습니까? 미국 인플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CPI, 소비자 물가. 그 CPI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주거비인데 이게 안 잡히는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떨어지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FWD 본즈의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 럽스키는 최근 모기지 금리가 재하락한 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단계가 거의 끝나가는 점, 그리고 또 저가 매수 수요가 활발하게 유입된 점, 이렇게 세 가지를 이번 2월 기존주택 매매 서프라이즈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셋 다 하루아침에 반전되기는 힘든 요소들로 보이죠. 자, 그럼 또 미국 인플레이션에서 주거비 다음으로 또 상징성이 큰 게 바로 중고차 가격이잖아요. 작년에 그 미국 CPI가 막 8%, 9% 막 넘어가면서 공포를 조장할 때 당시 사람들이 중고차 가격이 높아서 그렇다. 이게 꺾여야 소비자 물가도 꺾인다. 그래서 다들 이제 이걸 예민하게 봤었거든요. 왜냐면은 CPI는 한 달에 한 번 발표되지만 이 중고차 가격 지수는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발표가 되기 때문에 더 탄력적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연준 자이언트 스텝 발길질 3번 연속으로 쳐맞고 확실하게 꺾였던 이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올해 1월 그 한겨울에도 중고차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다들 또 이제 그때는 날씨 탓이다, 계절적 요인이다, 일시적이다 이랬었는데 보시다시피 3월 첫째, 둘째 주 이 기간 동안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여기 이 단기 피크 나왔던 요때가 바로 작년 7월 미국 CPI 9.1% 찍었을 때 그 시기보다 약간 빠르게 이게 이제 선행지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월 상순에 이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238.6이면은 이게 올해 들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상승에다가 또 238이라는 이 수치가 작년 8월 그때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런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빠집니까? 거기다가 지금 미국 모기지 금리는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 중고차 할부 대출 오토론 금리는 계속 상승 중이거든요. 근데 이 오토론 금리랑 중고차 판매는 사실 크게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중고차 살 때 뭐 할부 대출 회사끼리는 뭐 비교를 많이들 하지만 금리를 근데 이게 전달보다 내려갔나 올랐나 이걸 보고 차 사는 결정을 하지는 잘 않잖아요. 근데 표에 보시면 중고차 36개월 할부 금리의 경우는 6.73% 이게 이제 1월 초만 해도 6.47%에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중고차를 활발하게 구입한다는 거는 여전히 가처분 소득 그리고 소득 증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소리예요. 연준이 얘기하는 수요 파괴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딴판이죠. 자, 오늘 CNBC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도 잡고 금융 안정도 도모하는 이걸 동시에 하는 과제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요거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뱃살은 빼고 대신 볼살은 통통하게 동안으로 유지하는 이런 정도의 정말 난이도인 거죠. 아니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뱃살 빠지면 당연히 얼굴살도 빠지고 주름이 늘어납니다. 예전에 그 남자들 식스팩 만들기 유행할 때 그때 그 조영구 형님하고 정준하 형님 그 얼굴 할아버지 된 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했었잖아요. 하여튼 CNBC에서는 지금 연준이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또다시 당황스러운 포지션에 놓이게 됐다고 그러면서 당장 이번 FOMC에서 어떤 결정을 해도 까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거의 저주격의 그런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인터뷰 하나 더 볼게 넬슨 펠츠라고 AI라는 게 이제 대체 투자거든요. 금융권에서. 그 대체 투자라는 개념을 월가에 처음 도입한 사람이고요. 뭐 포브스지 선정 억만장자 리스트에도 올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GE,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한 5대 주주 안에 그 정도 드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이 트라이언이라는 그 투자사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몇 년 전에 그 P&G를 적대적 인수합병하려다가 뭐 결과는 실패했지만 하여튼 그 정도 스케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녹십자 더하기 LG 생활건강급의 회사를 먹으려고 했던 정말 그런 클래스죠. 그리고 이 양반이 거의 이제 트럼프랑 비슷하게 결혼도 한 3번 했나? 근데 그때마다 부인이 다 모델 아니면 연예인이었어. 그래서 그런가 따님도 엄청 미인인데요. 하여튼 또 제 예비 장인어른 후보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3,000%로 지금 빠졌는데 이 양반이 오늘 새벽 인터뷰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그 뱅크런에 대한 경계감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이렇게 은행 고객들이 작은 은행에서 돈 빼가지고 큰 은행으로 돈을 옮기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자해 행위에 가까운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면 개인 예금 고객들은 사실 대형 은행들하고 거래가 그렇게 많을 일이 없거든요. 그럼 중소형 은행에서 돈 빼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거래하는 은행들이 위태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책이 뭐냐 그럼 이런 기자의 질문에 이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은행 고객들이 직접 연준에 일종의 보증 수수료를 지급하고 예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현금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죠. 런하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말부터 리셋 증후군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요. 안 되겠다. 이 유튜브 이거 이제 그만 접어야 되겠다.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에 혼자 그 남영동 골목에 있는 허름한 호프집 가가지고 황도하고 500cc를 딱 앞에 놓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제 영상 올린 거 그 댓글을 딱 봤는데 또 어제 따라 왜 이렇게 또 칭찬 댓글이 많은지 그래서 밤새 막 고민하면서 미세먼지 맞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요. 비록 뭐 코로나 유동성 파티 때 그때 그 여의도 책팔이, 강의팔이, 종목팔이 그리고 대형 채널 걔네들보다 뭐 돈은 못 벌었지만 그 대신에 명예를 얻었다고도 또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맨날 주식은 위험자산이라고 하니까 가끔 댓글에 너 때문에 조금 오른 거 그냥 먹고 팔았는데 그 뒤로 주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손해봤다고 네 책임이라고 네가 책임지라고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아니 그게 손해인가요? 아니 뭐 서울대 갈 실력인데 하향 지원해가지고 연고대를 갔다 그러면 조금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주식은요 절대 오르고 내리고 여기 실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 랜덤이고요. 다만 대응과 관리가 이제 중요할 뿐이고 하여튼 그럼에도 그게 뭐 저 때문에 손해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매불쇼라는 데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이제 한때 열심히 출연했었는데 뭐 저랑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통하는 가치관이 뭐냐면 바로 여기도 사과를 제때제때 잘하자 이거예요. 하도 이제 잘못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넘어가는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 사과를 바로바로 하자. 그럼 오히려 사람들이 저 맨날 사과할 짓만 하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전과자 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되려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놈 이렇게 받아들여 준다 이거죠. 자 이제 대망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3월 회의 금리 발표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금리를 동결하든 아니면 0.25%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든 하여튼 0.5% 빅스텝 금리 인상만 아니라면 시장에서 뭐 큰 반응이 있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지난 2월 CPI 그 결과 때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연준의 올해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난 겁니다. 현재 패드워치를 보면은 일단 연준이 현행 4.75% 금리를 결국 5.25%까지 진짜 쭉 더 올리기는 할 텐데 대신에 다시 금리를 인하할 시점이 바로 9월 달까지로 지금 상당히 앞당겨졌습니다. 사실 지난 1월 연초 랠리 그 음력 산타 랠리 그때 그 상승 동력이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는 결국 오지 않을 것 같다. 대신 연준이 금리 인상도 신속하게 자신 있게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도 올해 12월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상승 동력의 원천이었었는데 현재 금리 인하 시점이 9월 달 그러면 기존 12개월보다 3개월이나 앞당겨졌다고 하면은 여기서 유동성의 그 향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야 이거 도저히 이거 주식을 안 사고는 못 베기겠다 이런 동인이죠. 하지만 문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그것도 9월이면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빨리 긴축해서 완화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만한 큰 파도가 한번 닥쳐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어제 모간 스탠리의 에코프로 BM 투자 의견 매도에다가 목표가 13만 원 낸 거 그게 이제 바로 오늘 하루 만에 완전히 시장에서 개무시당해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좀 한 가지 서운한 거는 왜 그런 모간 스탠리에다 대고는 야 공부 좀 해라 이런 댓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공부 좀 하라고 막 그러시더니 너무 대놓고 차별 아닙니까? 하여튼 오늘은 골드만삭스에서 글로벌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마침 내놨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전해드려야죠. 미국 IRA 법안에다가 또 유럽의 중요 원자재법 그 CRMA에다가 하여튼 주요 선진국들이 추진 중인 2차 전지 자급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중국 외지역의 배터리 캐파 확장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골드만삭스는 본대요. 그렇다고 중국은 또 노냐? 전혀 아니고요. 결국 치킨 게임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데 여기 대항하는 중국 배터리의 과잉 생산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공급 과잉을 초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빠른 수요 증가와 여전히 수요 대비 낮은 기존 생산 능력으로 인해서 중국 외지역의 배터리 수급은 2025년까지 여전히 계속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을 한대요. 그중에 미국 시장의 상대적인 집중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또 골드만삭스의 비용 곡선 분석에 따르면은 이 미국 IRA 법안이 중국 배터리 수출에 맞서서 미국 내 현지 제조업체들을 지원 사격할 것으로 그렇게 본대요. 다음 이제 유럽 시장은 원가 곡선에 따르면은 중국산 LFP 배터리 수출이 미국 IRA와 같은 보조금 지급 없이도 유럽 내에서 높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대요. 그리고 유럽 OEM도 LFP 배터리에 대해서 더 개방적인 것으로 보여서 유럽 시장이 중국 배터리 공급 과잉의 일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거 관련해서 오늘 그 우리 에코프로가 헝가리의 양극재 공장부터 하여튼 유럽의 배터리 핵심 소재 공장 진출한다고 기사 나왔죠. 자, 다시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배터리 보고서로 돌아와서 이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종목 피킹인데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토대로 우리 골드만삭스는 K 배터리 제조사들을 미국 IRA와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중국 외 배터리 시장의 주요 수혜주로 본대요. 그래서 LG화학에 대해서 컨빅션 리스트, 즉 매수 확신 종목에 넣고 목표가 83만 원. 그 다음 LG에너지솔루션은 목표가 54만 원에 투자 의견은 중립. 그 다음에 삼성 SDI를 목표가 85만 원에 투자 의견 매수로 불렀고요. 다음에 이제 미국 업체들로 테슬라를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가 200달러. 간밤에 이제 달성을 한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역시 배터리 제조사 프레이어에 대해서 목표가 16달러에 투자 의견 매수 콜했습니다. 다음 제 외국계 리포트는 노무라 증권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우리 K 반도체 대장주들을 다뤘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경우는 목표가를 기존 74,000원에서 오늘 71,000원으로 하향을 하고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SK 하이닉스의 경우도 목표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이번에 내리고 역시 투자 의견은 매수를 그대로 킵했습니다. 다음 오늘부로 다시 코스피는 2,400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 고지를 재탈환했는데 모간 스탠리에서는 시황에 대한 분석으로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참 하여간 이 모간 스탠리는 포모 증후군이 시게 오는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보시죠.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은행업계에 나타났던 스트레스는 금융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가져왔고 연준의 통화정책 예상 경로에도 급격한 턴으로 이어졌다고. 그러니까 당장 이번 FOMC에서 빅스텝의 발목아지를 비틀어버린 그거죠. 그럼에도 모간 스탠리는 현 상황이 시스템적 신용 및 자산버블 문제로 인해 발생했던 2008년 은행위기의 반복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대요. 대신에 이번에 떨어진 과제는 글로벌 금리 상승 환경에서 은행들이 예금 부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이거는 뭐 각국 정부들이 일단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이런 유동성 압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본대요. 그래서 이제 태평해지니까 결국은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치고 올라와서 증시는 조정을 받는다. 이런 시나리오 같은데 하여튼 최근에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서 경기 침체가 임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역학관계도 형성되고 있는 데다가 또 안타깝게도 연준이 지금 한계에 봉착을 했다고 하네요. 그 배경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되지만 최근에 이런 SVB 같은 사건은 금리 인상을 연준이 잠시 멈추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갈등을 주고 있대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연준이 현재 고민에 빠졌다는 이거 하나 바로 그걸 리스크로 반영해가지고 조정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모간 스탠리 보고서에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클릭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런던 고라니의 뉴스 농장 가족이 되시는 겁니다. 자, 내일은 3월 23일 목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일단 내일 제일 큰 이슈는 바로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입니다. 이번에 소비 쿠폰, 관광 쿠폰 발행을 정부가 확대하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마스크도 벗고 또 이렇게 소비 관광 쿠폰을 뿌리고 이게 바로 출산율 증가에 매우 좋은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마스크를 벗으면은 뭔가 경계감도 더 허물어지기가 쉽고 그럼 이제 남녀 상열지사의 그런 환경도 더 잘 조성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소비 쿠폰, 관광 쿠폰 역시도 그런 남녀 사이에 좀 불쏘시개 역할을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증시에서 수혜주는 바로 육아용품 이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내일 정부 일정은 바로 에너지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수소 연료전지 수출 확대 및 비전 선포식 이건데 제목부터 뭔가 화려하면서도 또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고위급 투자 대화 일정이 잡혔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제일 부러운 거는 바로 광물이죠. 특히 2차 전지 소재들. 다음 내일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이랑 뭐 여러 가지 쟁점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내일 산업부는 철강업계 라운드 테이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중국 리오프닝은 요새 당장 그 미세먼지만 봐도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철강 수요도 그럼 같이 회복되는 걸로 믿어야 되겠죠? 다음 내일 중기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원전 생태계 복원 간담회 그리고 제1차 펩리스 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또 중기부가 개최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K 반도체주들 모처럼 웃었는데 이거는 전에 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전해드렸던 미국 반도체법 칩스법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은 중국 생산 5% 이상 못 늘린다는 이 규정에 대해서 미국이 오늘 이거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한 거 이게 컸죠. 하여튼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반도체부터 배터리 하필이면 우리 K 증시에서 가장 핫한 테마들에 대해서 전쟁을 지금 막 선포했는데 누가 이기든 우리는 실리를 챙기는 게 좋다고 보고요. 또 중간에서 너무 눈치 볼 필요가 없지 않나. 어차피 중간에 우리 역할 없으면 미국, 중국 둘 다 곤란해지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리고 내일 새벽 3시에 미국 FOMC 금리 발표하고 결과 성명서 발표 있고요. 또 내일 마침 영국 영란은행도 기준금리 결정이 있네요. 다음 이제 오늘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에 이어서 내일은 신규 주택 판매 2월분이 또 공개가 됩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이제 주총 시즌이 드디어 개막을 하는데 내일 현대차, 신한금융지주, 한화솔루션이 주총이고요. 다음 내일 하이브 소속의 BTS 지민이 솔로 데뷔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홍콩에서 아트 바젤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미술품 경매, 아트테크, 뭐 NFT까지 증시에 연결이 되고요. 근데 뭐 올해는 NFT 경매 이쪽은 아예 쏙 들어갔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지난 코로나 유동성 버블 한창일 때 그 NFT로 뭐 미술품을 쪼개서 투자하네, 뭐 그거를 뭐 코인으로 발행을 하네, 어쩌네,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친 생각이라고 그렇게 봤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점묘법으로 그린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점 하나씩 쪼개가지고 권리를 팔면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냥 진짜 점 하나에 불과한 거 아닌가? 결국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경매 시장이 순수 미술 쪽으로 관심이 많이 이제 원점으로 복귀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리셋 증후군에 이게 좋은 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아예 구독자분들 그 만나 뵙는 오프 행사를 한번 할까요? 평일 대낮에 한 5분씩 모셔가지고 호텔 뷔페 제가 쏠까요? 하여튼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감사합니다.